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어떤 연구 성과는 아니고 제가 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기후 변동성과 홍수 위험 증가에 따른 MBS 기반의 대응 전략이 되겠고요. MBS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Nature Based Solution, 그래서 뒤에 다시 좀 언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한반도 수문 변화 추세하고 올해 발생한 홍수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환경부의 물순환 정책, 그리고 그 이전에 해왔던 물관리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MBS 기반의 하천 관리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홍수 위험 대응 전략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본 내용인데, 좀 뭐 최근 자료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시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뭐 남한 지역, 북한 지역까지 해서 수집을 했었고, 또 다목적 댐을 포함해서 좀 진행된 내용입니다. 먼저 연강 수량 추세를 보시면은 뭐 중간에 이런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도 보이곤 하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지 않습니까? 후반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래서 연강 수량은 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 하는 점이고요. 이걸 지역별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강 수계에서 좀 증가율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기, 비홍수기를 나눠서 보면은 확실히 홍수기에는 뚜렷하게 이쪽에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비홍수기에는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연강 수량을 이제 합해서 보면은 홍수기, 비홍수기를 합해서 보면 오히려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홍수기의 강수량 증가는 좀 뚜렷이 보인다,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홍수는 일체구 강수량 이런 쪽에서 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체구 강수량 추세 분석을 보면은 연강수량보다 어떤 추세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파란색이 최근으로 올수록 좀 연강수량처럼 진해져야 되는데 그런 추세는 아무래도 좀 덜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통계가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별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낙동강에서는 이런 일체후 강수량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1 80mm, 1 90mm, 1 100mm 이상의 이제 빈도수로 추세 분석을 해보면은 증가 추세가 1 최고 강수량보다 좀 뚜렷이 나타나죠. 이 정도 추세면은 아마 T-테스트의 P-밸류로 봤을 때 기강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는 건 추세는 좀 뚜렷이 상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수와 무강수 일수에 대한 추세 분석을 반영해서 보면은 강수가 발생했을 때의 평균 강수량은 또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할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연강 수량이 줄어드는 추세, 홍수기 강수량도 줄어든다. 그러면 올해 이제 홍수에서도 나타났지만은 흔히 이제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장마 전선이 좀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통계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연재해 이제 통계를 보시면요. 2002년도, 3년도에 루삼 에미가 있을 때 피해가 크게 났었죠. 그 이후에는 이런 피해액이나 침수 면적이 뚜렷하게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경향은 이제 이재민이나 사망 실종에서도 마찬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뭐 2010년도 곰파스, 2011년 무이파에서 좀 이재민이 나긴 했지만은 조금 특이한 사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재민 사망 실종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건 좋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재 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무뎌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물관리 패러다임이 이제 과거에 물관리 패러다임에서 물순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상호우가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큰 피해가 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 올해 홍수 피해를 보는 이제 좀 시각이 되겠습니다. 올해 홍수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쪽으로 좀 장마 전선이 치우치면서 얘가 남북으로 진동하고 지형을 만나게 되면서 임진강 유역하고 요 지리산 유역에서 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여기서 좀 큰 피해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홍수대책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범정부 TF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다목적 댐과 국가하천, 지방하천에서 설계 기준을 좀 상향하겠다. 그리고 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 방류 체계 등의 홍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수 조절 용량을 늘리는 게 댐 운영 규칙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댐의 준설토 주기적인 준설이 아직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수 조절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지 여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댐 운영 기준의 하천과의 상호작용도 반영하고 또 홍수기 또 이제 관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은 제한 수위를 고수했는지 또 기상예보를 반영해서 사전 방류가 가능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홍수 대책을 마련하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홍수 대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야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되느냐.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부에 남아 있고 나머지 수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개발이 환경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에 남아 있는 게 하천에 관한 사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하천 관리의 대부분이 사실은 국토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는 새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물순환의 건전성,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넘어왔고 국토부의 물관리 패러다임은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 두 패러다임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물순환 정의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면서 건전한 물순환 관리가 강조된단 말이죠. 그럼 물순환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크게 보면은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강우, 유출, 침투, 증발 이런 요소들이 대기 지표, 지하, 하천, 해양, 대기 이런 순환 경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고 공학적 정의를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내용이 LID라는 부분인데 LID를 보면은 이제 개발 이전에 물순환을 보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이제 공학적 정의가 되겠는데 사실은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법적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물관리 기본법에 보시면은 제3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물순환에 대한 정의도 있고 물관리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물순환은 어떤 사전적 정의와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제 강수, 지표수, 지하수가 연속된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물순환의 법적 정의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라는 거 하는 게 물을 자원으로서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물관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제9조의 물관리 기본 원칙을 한 15가지 정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전한 물순환을 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은 문제가 있다면은 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한 물순환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라든지 수재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상위법상 근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건전한 물순환 관리가 를 통해서 수재 관리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제 논리로 오용이 될 여지가 좀 법상에서 남아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순환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나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물순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LID, 스토머워터 매니지먼트,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능이나 장치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통수능 조절이라든지 저류지, 여과대, 침투조, 식생정화 이런 이제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이제 스톰워터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이런 국내외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이러한 물순환 시설물의 홍수 조절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정량적으로 다뤄준 논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면은 거의 뭐 B급, C급 저널에 한두 편 간신히 찾을 정도. 그 얘기는 홍수 조절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술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장치들의 주 기능은 자연생태 물순환 회복이라든지 건천화 방지, 또 도시활성 완화, 생태 건전성 향상 이런 데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홍수 조절의 주 기능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순환 정책이 필요 없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순환 왜곡,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의 도시 하천에서의 물순환 왜곡, 건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친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 또 수생태 스트레스, 또 하천수 허가라든지 취수 제약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물순환 회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법령 중에도 물순환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물재이용법, 친수법, 수자원법, 또 하수도법까지 그리고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산림청까지 물순환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죠. 이러한 이유는 해외에서 이미 물순환에 대한 많은 이제 실험과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런 이제 Sustainable Drainage System이라든지 그 이후에 호주의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 및 시가지 계획 그리고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재이용 또 최근에는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서 도시 미기후 조절에도 이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는 LID라는 용어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는 LID가 물산업의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폰지시티라는 사업이죠. 이게 왜 주목하냐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30개 도시에서 각각 이제 20 내지 150억 인민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300억에서 2조 5천억이니까 도시당 평균으로 하면 한 1조씩 쓰고 있는 겁니다. 시범 사업에.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350조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예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수치적인 통계가 요약되어 있는 표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고 중국이 워낙 이제 대륙으로서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부의 이제 해양성 기후에서부터 북쪽의 이제 건조한 대륙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법을 찾아낼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홍콩 인근에 있는 이제 심천이라는 데는 아예 여기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중국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천진, 그리고 이제 귀주, 그리고 우송 지역의 이런 사례. 근데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의 기사를 우리 쪽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대홍수를 막는데도 이러한 이제 대책 정책들이 이제 효과적인 것처럼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중국에도 큰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스펀지 도시가 배신했다는 등 뭐 이런 기사가 실리는 거죠. 이런 거는 전부 이런 이제 물순환 사업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좀 해프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좀 홍수 위험 대응에 있어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용 수량 이하의 상시 유출 빌물 관리는 이러한 이제 LID라든지 MBS 기반의 물순환 건전화 정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설계용 수량 이상의 극한 홍수를 대응하는 데는 인프라라든지 운영 고도화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투 트랙. 이게 섞여 있으면은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완전히 다르죠. 이런 MBS 기반의 전략은 물관리 기본법에 이미 선언이 돼 있고요. 우환경 보전법이라든지 제휴용법, 친수법, 조사법 이미 담겨져 있고, 극한홍수 쪽에서는 하천법이라든지 댐 건설법에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관리 기본법에 지속 가능한 수자원 수재 관리라는 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이제 MBS 기반의 요소는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극한홍수에 대한 요소는 지금 이제 홍수기획단에서 대책과 R&D를 이제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취수시설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수를 분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도시 유역의 이상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또 지상이나 원격 입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AI 기반의 홍수 예측을 고도화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학술 과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를테면 이제 지역별 홍수 위험도를 고려해서 좀 예경보라든지 설계 기준을 차등화하는 부분, 일률적으로 200년 빈도를 전국적으로 확 올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적이지도 않고요. 좀 차등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비록 면적이 좁지만 홍수와 가뭄이 한 국토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빈번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리드화, 네트워킹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런 검토를 많이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황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제 2025년도 발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재 감시 위성이 뜨고 나면은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특히 이제 접경지 수문 수재 모니터링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우리의 위성이 올라가면은 관측 주기, 해상도, 또 운영 기법의 고도화 이런 쪽으로 큰 발전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기획 중인 내용이라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고요. 일부만 좀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